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미국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한화 필리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이처럼 한미 정상회담 이후 두 국가 간의 조선업 협력이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하나그룹은 필리조선소에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조 원 규모의 투자를 예고했습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필리조선소를 방문했네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현지 시간 26일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화 필리조선소에서 열린 국가안보 다목적 선박 3호선 스테이트 오브 메이노의 명명식에 참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행사 직후 골리앗 크레인과 도크 현장을 둘러본 뒤 방명록에 한미조선 협력의 상징인 한화 필리조선소에서 한미동맹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적었습니다. 전날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조선업 르네상스를 한미가 함께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한국과 협력을 통해 미국 내 선박 건조를 다시 부흥시키겠다고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한화그룹이 필리조선소에 5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요. 그렇습니다. 필리조선소는 한화오션이 지난해 12월 인수한 현지 조선소인데요. 하나그룹은 필리조선소에 50억 달러, 우리 돈 7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에서 타결의 지렛대 역할을 했던 조선산업협력투자펀드 1,500억 달러가 주요 투자 재원입니다.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은 환영사에서 필라델피아 조선소의 연간 건조 능력을 20척 규모로 끌어올릴 계획이다라면서 도크, 암벽 톡층과 블록 생산 기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손을 잡고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 최종 수주 후보에 올랐습니다. 우리 방산기술의 우수성과 수출 경쟁력을 세계 시장에 입증할 수 있는 기회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네, 우리 기업들이 어떤 경쟁력을 내세워서 캐나다 잠수함 수주에 뛰어들었나요? 하나오션은 이번 사업에 3,000톤급 장보고3 배치 2를 제안했는데요. 현존 디젤 추진 잠수함 가운데 작전 성능이 가장 뛰어난 기종으로 꼽힙니다. 공기를 공급받지 않고도 운항 가능한 AIP, 공기 불요 추진 장치를 탑재했고 리튬 이온 배터리를 적용해 최대 3주 이상 수준에서 작전이 가능합니다. 또 한 번에 7톤 해리, 약 12,900km를 항해할 수 있어 원해 작전 능력도 뛰어납니다. 특히 보통 잠수함은 계약 후 납품까지 9년이 걸리지만 우리 기업들은 6년 만에 인도가 가능하다고 밝혔는데요. 현지 유지 정비센터까지 함께 구축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캐나다 측에 어필할 수 있는 강점으로 꼽힙니다. 또 이번 사업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캐나다 해군이 추진하는 사업명은 CPSP, 차세대 잠수함 획득 프로그램입니다. 3,000톤급 디젤 잠수함 12척을 새로 들여오는 대형 프로젝트인데요. 총 사업 규모가 최대 60조 원에 달할 만큼 역대급으로 평가됩니다. 최종 경쟁 구도는 우리나라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손잡은 코리아 원팀과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 다실상 양자 대결 구도로 좁혀졌습니다. 이번 숏리스트 진입은 캐나다뿐 아니라 폴란드나 중동 국가들이 추진 중인 이 잠수함 도입 사업에도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홀로 사는 고령자들을 노린 보이스피싱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범인에게 속아서 피해자가 직접 돈을 보냈다 해도 그동안은 한 푼도 돌려받기 어려웠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경우에도 은행이 일부 책임을 지도록 제도가 바뀝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람 살리는 금융정책을 강조하자마자 대책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국무조정실 주도로 2021년 12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가 내일 피해자가 직접 송금한 경우에도 은행이 일부 자율배상을 하도록 하는 제도 개편안을 발표합니다. 국조실 관계자는 경찰청과 법무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일 잠정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은행의 배상 관련 내용은 금융위원회가 맡아서 구체안을 잡고 금융사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도입이 예고된 뒤에 2024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 분담제처럼 유예 기간을 둘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관련 선진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영국과 싱가포르의 사례를 참고했습니다.
영국은 통신, 수신 금융사가 각각 5대5로 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고 싱가포르는 금융사와 이동통신사가 같이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불법 추심과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를 제도적으로 막는 사람 살리는 금융정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의 부담이 커지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제 보완 필요성은 은행들도 절감하고 있다면서 대의 차원에서의 반발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배상제도의 근간을 뒤바꿀 수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보완책은 본격 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 금융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구체화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내년 초 시행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시행 시기는 가능한 한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은행들은 역대급 실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정작 개인 채무조정 승인에서는 금융권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기관이 보증선 대출이 많아서 절반 가까이 거절하고 있는 건데 개인 채무자 보호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동진 기자. 네, 정동진입니다. 빚 갚기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금융사가 만기 연장이나 일부 감면을 해주는 게 채무조정인데 잘 받아들여지는 편인가요? 네, 오늘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개인 채무자보호법상 채무조정 승인율은 90.7%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은행은 승인율이 절반 수준인 47%에 그쳐 불승인 건수가 유독 많았습니다. 은행은 채무조정 요건을 갖춰 처리가 완료된 건수가 많았지만 정작 승인율은 52.7%에 그쳤습니다. 전체 업권 중 채무조정 승인율이 80%에 못 미치는 곳은 은행권이 유일하며 저축은행, 대부업권보다 승인율이 낮았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채무조정 유형도 원금 감면 대신 분할 상환이나 만기 연장 등에 몰려 있다며 은행권 채무조정이 미흡한 건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은행들만 승인율이 낮은 이유가 뭔가요? 보증부 대출이 많아 은행들이 단순히 만기 연장을 해주고자 해도 보증서를 발급해준 보증기관의 보증서 연장 등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증기관도 보증서 발급 현황과 만기 등을 따져가며 보증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어 쉽게 동의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금융위원회도 이러한 보증부 대출의 문제를 이전부터 인지하고 있었지만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올해 4월 당시 김소영 전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사와 보증기관 간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내실 있는 채무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금융당국이 은행과 보증기관 간 채무조정 협약 추진 등을 중재해 제도적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금융권에는 채용을 늘려달라고 강조해온 금융위원회가 정작 올해는 청년 인턴을 줄였습니다. 채용을 독려하는 정부 부처가 왜 스스로는 인턴 규모를 축소했는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먼저 금융위원회의 인턴 규모가 얼마나 줄었나요? 네, 지난해 청년 인턴 50명을 채용했던 금융위는 올해 청년 인턴 채용 규모를 30명으로 줄였습니다. 지난해 청년 인턴 프로그램 예산으로 6억 6천만 원가량을 받았는데 채용된 인원의 중도 퇴사 등으로 1억 4천만 원가량은 쓰지도 못했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금융위에 채용된 50명 가운데 20명만 금융위에서 근무했고 나머지는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등으로 파견돼 근무했는데요. 정부 예산으로 뽑은 인턴을 민간기관인 금감원에서 근무하게 하는 것이 예산 편성 목적과 다르다고 지적받았고요. 또 예보가 직접 채용한 청년 인턴에게는 서류 전형 혜택이 주어지는 데 반해 금융위에서 선발한 예보 청년 인턴에는 혜택이 없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이 30명 정도여서 이를 앞으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금융위가 채용을 당부했던 금융권은 채용 상황이 어떤가요? 네, 시중은행의 경우 하반기 채용 계획이 발표됐거나 현재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올해 상반기 약 190명을 채용했던 우리은행은 하반기에 195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5대 은행 가운데 나머지 4개 은행은 아직 채용 일정과 내용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5대 은행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2,300여 명의 직원이 희망퇴직하면서 채용 여력은 있지만
디지털화와 점포 축소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 채용 확대에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SK텔레콤의 해킹 사태와 관련해서 또 하나의 관문이 남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인데요. 개보위가 대규모 고객의 유심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에 대해서 제재안을 심의합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과징금 부과를 포함해서 SK텔레콤에 대한 제재 수위를 정한다고요. 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 오후 비공개로 전체 회의를 열고 SK텔레콤에 대한 제재안을 논의합니다.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와 제재 수위는 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는데 이르면 오늘 결론이 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위가 그간 SKT 해킹 사태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한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힌 만큼 업계는 해킹 사태로 SKT에 역대 최대 과징금이 부과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은 매출액의 3%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는데요. 이를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SK텔레콤의 무선통신사업 매출인 12조 7천억 원을 적용할 경우 과징금이 최대 3천억 원대에 달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처럼 만약 수천억 원대의 과징금이 매겨진다면 개인정보위가 매긴 과징금 중에 최대 규모가 되는 거죠? 네, 지금까지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역대 최대 과징금은 2022년 9월 구글에 692억 원을 부과한 사례입니다. 구글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때문이었고 개인정보 유출 사건만 놓고 보면 지난해 5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카카오에 내려진 151억 원이 최대였습니다. 다만 SKT가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 점 등이 반영되면 실제 제재 수위는 1,000억 원 안팎으로 조정될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비즈 윤지입니다. 올 초 에어부산 항공기의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개인용 휴대 보조 배터리에 대한 관리 대책이 일부 수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실효성은 없고 부작용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보조 배터리 비닐봉투 보관 규정이 사라집니다. 류정현 기자. 네, 유정현입니다. 결국 비닐봉투 보관 규정이 없어졌네요.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 보조 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대책 보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월 발표한 지 약 6개월 만에 일부 수정됐는데요. 기존 대책 중 하나였던 보조 배터리를 비닐봉투에 별도로 보관하는 방식이 사실상 폐기됐습니다. 본래 공항에서 항공사들이 승객에게 비닐봉투를 제공했는데 앞으로는 주지 않습니다. 비닐봉투가 화재 차단에 큰 효과가 없고 오히려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또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난 후 비닐봉투에서 꺼내면 무용지물이란 점,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비판도 고려됐습니다. 대신 국토교통부는 충전 단자로부터의 외부 합선을 막을 수 있도록 절연 테이프 제공은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새롭게 추가된 대책은 어떤 게 있나요? 네, 비행기 선반 외부에 온도 감응 스티커를 항공사들이 부착해야 합니다. 선반 안에 넣어놓은 보조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초기에 이를 인지하고 진화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또 항공사들은 기내에 방염 기능이 있는 격리 보관 가방도 2개 이상 실어야 합니다. 1차로 화재가 난 보조 배터리나 전자기기를 여기에 보관해서 추가 화재 방지를 막겠다는 겁니다. 다만 이 같은 조치들은 우리 국적 항공사에만 다음 달 1일부터 일괄 적용됩니다. 국토부는 외국 항공사로 확대하기 위해 국제 기준 강화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6.27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의 분양권과 입주권 거래가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다만 강남 3구를 중심으로는 현금 수요자들이 여전히 입주권을 사들이고 있는데요. 최나리 기자, 최근 거래량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요?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6.27 대책 시행일인 6월 28일부터 현재까지 2개월간 신고된 서울 아파트 분양권 입주권 매매는 계약 해제건을 제외하고 모두 110건입니다. 이는 대책 시행 전인 2개월간 거래량인 225건의 48.9%로 절반 정도입니다. 통상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매입할 때는 계약 시점에 계약금과 함께 프리미엄을 매도자에게 지급하고 계약과 함께 승계된 중도금과 잔금을 입주 때까지 차례로 납부하게 됩니다.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상한이 6억 원으로 제한된 데다 지난달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까지 시행됐는데요. 분양권, 입주권 매매에도 적용되다 보니 잔금 마련하기가 어려워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런데 정작 규제되어야 할 강남 3구에서는 여전히 거래가 활발하다고요.
네, 현금 여력이 충분한 수요자들은 강남 지역 신축 고가 아파트 입주권을 여전히 사들이고 있습니다. 6.27 대책 시행 이후 강남 3구에서 이뤄진 입주권 매매 계약은 16건으로 14.5%입니다. 지난달 15일 강남구 개포동 DH 퍼스티어 아이파크 전용 면적 179.9제곱미터 26층 입주권이 78억 6,500만 원에 거래되는 등 입주권 매매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북에서도 마포구 공덕동 마포 자이 힐스테이트 라첼스 분양권이 지난달 27억 원에 거래되는 등 주요 단지 분양권과 입주권은 거래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올 상반기 보험사들의 실적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료를 받아 운용하는 투자 부문에선 선방했지만 정작 본업인 보험 관련 부문에선 실적 타격이 컸기 때문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먼저 보험사들의 실적이 어느 정도로 줄었나요? 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상반기 보험회사 경영실적에 따르면 상반기 보험사들의 당기순이익은 7조 9,75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1조 4,121억 원, 15% 감소한 겁니다. 자세히 보면 생명보험사들의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8.5% 줄어든 3조 3,340억 원입니다. 손실 부담 비용 증가 등으로 보험 손익이 지난해보다 3,800억 원가량 줄어든 데 따랐습니다. 손해보험사들의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19.2% 크게 줄어든 4조 6,410억 원인데요. 채권평가 이익 등으로 손보사들의 투자손익은 지난해보다 6,570억 원 개선됐지만 손해율 상승 등으로 보험손익이 2조 원 가까이 줄어든 영향이 컸습니다. 그래도 보험료 매출은 늘었어요. 그렇습니다. 보험사들의 영업실적인 수입보험료는 상반기 124조 3,82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 증가했습니다. 생명보험사의 상반기 수입보험료는 총 60조 1,579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0.4% 늘었습니다. 상품별로 보면 퇴직연금이 42.4% 크게 올랐고 보장성 보험 판매도 13% 오르는 등 판매가 늘었지만 저축성 수입보험료는 약 5% 감소했습니다. 손보사들은 상반기 64조 2,244억 원의 수입보험료 수익을 거뒀는데요. 지난해 상반기보다 5.9% 늘었습니다. 손보사 역시 퇴직연금 상품 판매가 15% 늘었고 장기 상품 판매가 6.8% 증가했지만 자동차 수입보험료는 2.8% 줄었습니다. 특히 자동차 보험 상품의 경우 보험료를 4년 연속 인하한 상황에서 지난 7월 폭우 등으로 손해율이 90%를 넘긴 것으로 알려지며 보험료 인상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정부가 대형 금융사에 부과하는 교육세를 2배로 올리면서 금융권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도 업계 의견을 수렴해 과세 기준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윤영 기자. 네, 정민영입니다. 사실상 금융사에 횡재세 성격으로 부과되면서 논란이 컸던 세금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은행, 증권사 등과 간담회를 열어 교육세율 인상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는데요. 금융사들은 과세표준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정부가 이 중 가능한 방안을 긍정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현재 교육세 과세표준은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 등이 벌어들인 이자, 배당금, 수수료, 유가증권 매매 이익 등입니다. 정부는 교육세율을 올리는 대신 교육세 과세표준 기준을 완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가증권 매매 수입의 손익통산, 즉 수익과 손실을 합산해 순이익으로 계산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금융사가 자회사 유가증권 등을 통해 받는 대당 수입에 대해서도 교육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기재부는 입법 예고기간 중 금융권의 의견을 들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새 정부가 금융권의 도움을 받을 일이 많은데 이 명분이 뚜렷하지 않은 세금을 강행하기엔 정부도 부담이 컸던 것 같네요. 네, 앞서 정부는 연간 수익 금액 1조 원 이상의 금융사, 보험사의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로 상향하는 내용의 교육세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는데요. 금융권에선 교육재정의 혜택을 받는 수익자와 납세자가 일치하지 않아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사에 부과하는 교육세율을 0.5%에서 1%로 인상하면 60곳 정도가 연간 1조 3천억 원을 더 부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비즈 정윤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하게 연준을 흔들고 있습니다. 리사 쿡 연준 이사에게 해임을 통보한 데 이어 후임자를 지명해서 곧 연준 이사회의 과반을 확보할 거라고 말했는데요. 쿡 이사는 사임을 거부하면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곧 후임을 지명할 것 같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열린 강요회의를 마치고 가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부당하게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혐의가 있는 리사 쿡 연준 이사의 후임으로 훌륭한 사람들을 검토 중이며 이제 몇몇 후보로 압축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인물을 지명해 연준 이사회 내 과반을 확보하면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주택시장은 호황을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쿡 이사 후임으로 스티븐 미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과 데이비드 멜페스 전 세계은행 총재를 염두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란 위원장은 임기 만료를 6개월 남긴 채 지난달 사임한 아드리아나 쿠글러 전 이사의 후임으로 지명돼 상원 인준이 남은 상황인데요. 미란 위원장을 임기가 2038년까지 더 길게 남은 쿡 이사의 후임에 앉힐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쿠글러 이사 후임에는 멜페스 전 총재가 유력하다는 게 월스트리트 저널의 분석입니다. 기준금리 결정 상시 투표권을 가진 연준 이사 7명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측 인사가 4명으로 과반을 차지하게 되는 시나리오입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쿡 이사는 물러날 뜻이 없다고 밝혔다고요? 네, 쿡 이사는 변호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시도 근거는 조사 의뢰서 하나일 뿐 사실적, 법적 근거가 없다며 소송 의사를 밝혔습니다. 법원의 해임 통보 효력 중지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연준은 이사들의 긴 임기와 해임에 대한 보호는 중요한 안전장치로 통화정책 결정이 데이터와 경제 분석, 미국인의 장기적 이익에 근거하게 보장한다며 법원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